2013년 9월 5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사회가 썩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은 달라야죠. 그래야 그 사회에 희망이 있을 텐데요. 한국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해준 사학 명문 중 하나죠. 고려대학이 표창원 교수의 국정원 사건 관련 강연을 위해서 강당을 빌려줄 수 없다고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표창원 교수입니다. 그 지성인인 대학생들을 유치원생처럼 과보호하는 그 강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그 제재를 학교 측에서 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대학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없죠. 고려대학은 지성의 산실로 그동안 독재와 부조리에 저항해온 명문 사학인데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본교적이 뭡니까? 홍보팀, 커뮤니케이션 팀으로 전화하십시오. 근데 문의를 해보니까 이런 대관 사업은 학생지원부 담당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예.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학생지원부 담당이 아닌가요? 담당은 학생지원부 맞는데요. 네. 예. 언론 관계는 그쪽에 답변을 하니까요. 그쪽에 답변은 받으세요. 대관을 담당하는 학생지원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가 되니까 홍보팀에 이제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4.18 기념관 대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한 20분 정도 해주시겠어요? 현 정권 눈치를 보고 대관을 취소했다는 거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 아닙니까? 20분 뒤에 다시 또 전화해보랍니다. 근데 대관 취소를 통보를 하려면 왜 취소를 하는지 그 사유를 밝히셔야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 측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측이 표창원 교수의 강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결부돼 있다. 결국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사실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거를 지금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릴게요. 1분 뒤에 다시 전화해봤지만 고려대학교 홍보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대학,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4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26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는 남가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글린데일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녀상을 세우려던 부에나팍시 의원들이 소녀상 건립에 반대하고 나선 것인데요. 준 리미 LA 일본 총영사의 방해 공작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박상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말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앞에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자 미국 주요 언론들이 총출동해 취재전쟁을 벌였는데요.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 주류사회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LA 일본 총영사관은 막판까지 소녀상 건립 반대에 로비를 벌였지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상 추가 건립은 막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이에 두 번째 소녀상 건립 안건이 논의되고 있던 부에나팍 시의회로 당연히 일본 측 로비가 집중됐습니다. 소녀상 건립을 제안했던 부에나팍 시 밀로우 부시장은 일본 정부는 이곳 시의원들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말고 시의원들에게 위안부 피해 역사를 알리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심각하다 생각보다. 이게 한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시 저시 지금 계속 번지게 생겼다.
창피하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예?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를 나타내는 게 창피하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서고 있을 때 우리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쪽 한국 쪽에서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돼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결과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아서 브라운 시의원 등 의원 2명이 로비에 넘어가 소녀상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브라운 의원과 함께 소녀상 건립 반대 입장을 밝힌 엘리자베스 스위프트 시장은 모두 지난 8월 6일 시청사를 항의 방문한 준 니미 LA 1번 총영사를 만나 요담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소녀상 건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성명에서 한일 간 국제분쟁 이슈를 부에나팍시로 끌어오지 않길 바란다며 최근 LA 1번 총영사관이 밝혔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5년 한일 수교협정 당시 일본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완료했다는 등의 일본 측 논리를 그대로 제시한 것인데요. 일본 총영사관의 로비가 주요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부에나팍 시의의 소녀상 건립 논의는 그동안 일본계 미국인들과 본국 정부의 조직적 방해 작전에 따라 진행이 늦춰져 이달 중 최종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시의원 5명 중 2명이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행 여부가 아주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와 같은 LA 지역 언론도 부에나팍 시의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민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부각되는 걸 꺼려한다고 전하는 등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을 주도해온 가주한미 포럼 측은 미국 내 한인사회가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겨내왔다며 추가적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장기적 싸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기림이라든가 결의안 통과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의원들의 어떤 그 생각을 우리 쪽으로 돌리려면 그분들이 이 사전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그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그동안의 그 진실적인 부분들 할머니 증언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처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는 전 세계 인권의 문제로 부각된 만큼 연방의회 결의안대로 인권과 전쟁 범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발뉴스 박생균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고발뉴스는 이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부 시청자분들은 촛불 피로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적잖이 계십니다. 다른 매체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반대로 경쟁적으로 국정원의 프레임에 따라서 내란 모의 보도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라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1219 선거 쿠데타 관련 보도를 뚝심 있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넓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 정의에 유달리 강한 천주교의 잇따른 시국선언 그때마다 그때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저녁 의정부 교구 사제들까지 참여해서 대한민국 천주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교구 전체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MB정부의 4대강 사업 등 사회 정의에 반하는 문제들마다 탄압을 감내하며 앞장서 왔습니다. 24명의 목숨에도 2000일을 넘는 통곡에도 종탑과 철탑의 가혹한 인내에도 140일에 이르는 매일의 기도에도 세상은 보란듯이 평화롭습니다. 지난 6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이 앞장서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 이후 부산교구 사제 121명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면서 전국 사제들의 시국선언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2달 동안 마산, 인천, 전주, 대구 등 14개 교구가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 의정부 교구가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행복하여라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천주교 의정부 교구 사제들의 시국선언 모습인데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면서 이 땅의 민주회복과 정의의 길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본과 권력의 우상을 섬기던 불통의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퇴보시켰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 개입과 이를 방조하고 이용한 정치 세력은 이제 민주주의 자체를 질식시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의정부 교구 사제 157명은 지난 7월 이후 시국 선언을 이어오고 있는 형세 사제들의 숭고하고 결연한 뜻에 함께하며 처절히 짓밟혀 꺼져가는 민주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자 정의로운 연대의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사제들은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시들해진 특검 깃발을 다시금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특검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로써 15개 천주교회 모든 교구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공식적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인데요. 대한민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그만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승만 독재 정권이나 박정희 독재나 전두환 이런 군사 정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라고 열심히 나선 그 카톨릭의 이제 신부나 총신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대개 다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나 전국연합 이런 쪽 어떤 진보적인 그런 카톨릭 신자들이나 신부들의 이제 그런 행위연대 반해서 이번에는 이제 공식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여튼 교구 차원에서 여러 신부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했고 그게 또 전교구 차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라는 걸 이제 카톨릭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기구가 선언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보여져요. 전국 지역 교구 단위로 사제단이 모두 시국선언에 참여한 데 이어 천주교 평신도들 역시 시국선언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김형태 변호사 등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로 뒤덮인 세상에서 사는 걸 원치 않는다며 제안한 것인데요. 현재 온 오프라인을 합쳐서 4,2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그렇게 모여서 한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공상에 가까운 소설 같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위험은 없는 데 반해서 네. 국정원은 지금 막강한 국가기관이고 정보력도 있고 힘이 있는 기관이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에 개입을 하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러는 것 자체는 훨씬 그게 더 국가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신자들 입장에서도 카톨릭 신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죠. 국정원에 잇따른 국기 위협 사태를 직면해 천주교 사제에 이어서 신도들의 서명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전국적인 천주교 시국 선언을 경청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 선언을 엄중히 경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인데도 막상 닥치고 나니까 다르죠. 국정원이 공안 카드로 부정선거 전국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고발뉴스 시간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는데요. 이 연일 신문 방송이 떠들어대니까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도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많이들 허탈해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석기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서혜성 교수가 날카롭게 제시해드립니다. 3분 직설입니다. 3분 직설입니다. 한국진보정당은 이승만 권력에 의한 진보당 당수 조병암 처형 이후 7, 80년대 신선스러운 세월을 거치면서 어렵게 등장했습니다. 50년대 진보당은 조봉암 당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처지였고 그가 사라지자 함께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인물중심 정당이긴 했지만 당시 진보정당은 이승만 장기 집권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민심 또한 거기에 부응했습니다. 단적으로 56년 대선에서 대구 민심 72%가 무소속 조봉암을 지지했습니다. 진보당은 선거에 패배한 뒤 그가 창당한 것이었습니다. 분단 독재 권력은 이 진보에 빨갱이를 더 씌워 살해했던 것입니다. 분단체제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얼마나 제자리를 잡기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 뒤 30몇 년에 걸친 장기간의 군부 독재 아래 진보정당은 좀처럼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조차 불가능한 사회였던 까닭입니다. 오늘날 진보정당은 한국 사회의 광범한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대중의 주체적 성장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우리에게 신문 하나만 있다면이 한겨레 신문을 낳았듯 정치적 권리에서 우리에게 노동자 농민과 약자를 대변할 정치 세력 하나만 있다면이라는 염원이 진보정당을 탄생케 한 온천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참으로 눈물과 땀이 어린 노정이었습니다. 이 한국 진보정당에는 몇 가지 가업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소수자를 포함한 인권 등 기본권을 최대화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 농민 소수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서구 정당과 형태와 내용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수하고 숙명적 과업이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이라는 책무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명령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운명적으로 엮여 있지만 분단체제 특성에서 말미암는 분리주의적 태도는 통일이나 통일 분위기 형성, 촉진보다는 도리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이나 사회 의제를 일거에 뒤엎거나 상실시켜버리곤 했습니다. 이는 분단 세력의 만병통치 처방인 공안 통치와 분단 강화에 악용되어 왔음을 내놈없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덧붙여 근대 국민, 곧 주권자란 납세해야 하는 정치사회 공동체, 그 국가에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하고 거기에 복무하는 게 마땅합니다.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란 예비 음모 운운하는 근거가 되어 있는 일련의 언설은 가히 석기시대 같은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돌도끼 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에 생동하는 심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진보란 허약한 관념이거나 현실에서 이탈한 왜곡된 맹동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진보란 결코 괴이한 것이 아닙니다. 햇볕 아래 널리 정대한 것일수록 더 참된 진보입니다. 숨어서 피는 꽃은 만인을 향기롭게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멀리 향기롭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은 조봉암에서 배우고 또 조봉암을 넘어서야 합니다. 더 대중적 인물, 더욱 대중적 정책, 뜨거운 대중적 전망입니다. 최대 위기에 몰렸던 국정원은 이 준비된 카드로 대선 개입 책임 전국에 일격을 가하면서 전면 공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역시 공안 코드로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과 내용은 종종이 울고 갈 정도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국면을 올해 내내 조직화하면서 대선 문제를 무력화할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선 개입 사태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중적 지혜와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헌법을 제자리로 돌리는 광장에서 시대의 꽃을 널리 피워내는 일입니다. 3분 직설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돈이 나오면 그게 명목이 상여금이든 뭐든
통상임금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노동자들의 주장이죠. 오늘 통상임금이 뭐냐를 놓고 벌이는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에 연간 8조 원, 4년간 38조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런 과장된 것입니다. 설령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4년간 38조 원이면 사용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체불한 금품은 수백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들의 불법의 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논리는 고려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나 사용자들에게 모두 아주 중요한 재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방미 중에 GM 사장을 만나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해결하겠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큰일 날 말은 하신 거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의 댄 에커슨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정작 대통령이 문제 발언을 했을 때 가만히 있던 법원, 이번에는 노동자 측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서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 하는 변론 내용이 법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제 삼고 나왔답니다. 공개 변론 연습 이후에 공개 변론에서 사용할 PPT 화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것과 관련 발언을 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플러스 밖의 일입니다. 부당한 변론권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측 대리인 대법원의 요청에 과연 응했을까요? 조금 전 끝난 변론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는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니까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계류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개입성 발언을 변론에 넣었네요. 야, 법원의 눈치를 봐야 할 변호사가 용기 있다고 해야 할까요? 무모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법원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판결로 입증해 보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판결은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9월 5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